소수 정예 특공대들. 자, 이제 6월달이죠. 날이 정예원, 뭐 정예원이든 뭐든 어쨌든 다 잘 하시고 다 합격하실 거예요. 자, 이제 6월달 좀 날이 조금 더워지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대리 들어와서 지난주에 복대리까지 하셨고 무건대리 들어갈 차례죠. 출발해 봅시다. 자, 무건대리는 뭐 매번 나오는데 무건대리는 크게 두 가지, 협의회 무건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있죠.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는 협의회 무건대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를 보시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저희 교재는 표현대리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협의회 무건대리는 아주 본질적인 무건대리죠. 여러분의 부동산을 제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 척 팔아버린 거죠. 그 협의회 무건대리예요. 그럼 그 매매계약에 대해서 본인인 여러분은 책임질 일이 없죠. 다만 여러분이 추인을 하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 협의회 무건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아니, 왜 무건대리인데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았는데 책임지느냐? 그럼 당연히 본인이 책임질 짓을 했으니까. 그 책임질 짓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 무건대리냐, 대리권이 없는데 요 병이라는 사람은 이 을이 갑의 진짜 누구처럼 대리인처럼 보여서 진짜 대리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건 대리인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진짜 대리인으로 보이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갑이 빌미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이게 무건대리를 하더라도 갑 본인은 그대로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 자,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병이 갑의 부동산을 살려고 갑한테 가서 이 부동산 내가 적당한 가격 줄 테니까 파시오. 그랬더니 이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동산은 근처에 살고 있는 내 아들 을이 다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을한테 가서 얘기하셔. 그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일단 들었다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을이 팔 수 있는 대리권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럼 이놈도 아니다, 난 대리인 아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이 갑의 도장도 가지고 있고 서류도 가지고 있으면서 대리인 척 행세를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얘한테 이 부동산 다 맡겼다고 그랬고, 얘도 또 이 사람의 도장과 서류 가지고 있으면서 대리인 척 행세하고 있다면 우리는 얘가 진짜 대리인 맞구나 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본인한테 가서, 자, 이제 당신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 그랬더니 얘가, 난 얘한테 대리권 준 바가 없는데? 실제로 대리권 준 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건 무건대리라 하더라도 너는 책임을 지시오 라고 들어가는 게 이게 표현대리 얘기죠. 자, 그럼 표현대리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결국 표현대리라는 것은 표현자가, 이제 단어로 해가지고 표현자는 법에서 겉으로는 뭐 같지만 실제는 가짜, 이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를 이제 표현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본인이고 상대방인데, 그럼 표현대리 제도를 국가가 만든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얘 때문에 진짜 대리인처럼 믿고 거래했으니까 거래한 이 사람을 보여주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요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요 상대방을 뭐하기 위한 제도다. 그거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 이 표현대리에서는 판례를 많이 낼 텐데, 자, 그러면 얘는 요게 표현대리니까 본인 보고 책임지세요라고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하겠죠. 그럼 얘는 책임지려고 그럴까, 안 지려고 그럴까요? 안 지겠지. 이건 무슨 표현대리냐, 이건 무건대리지. 나 책임 안 져, 나 추인 안 할 거야 해서 얘는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보호되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게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됐을 때 성립
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표현대리의 판례를 보시면 되고, 그럼 표현대리 성립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따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판례도 그 요건을 따질 때 엄격하게 꼼꼼하게 따진다, 헤벨레 따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판례 내용을 정리하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립되는 쪽으로 많이 되니까 이쪽은 그냥 그렇구나 보시고 성립 안 되는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한다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표현대리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지만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라는 거. 그 다음에 표현대리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의의가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그럼 괄호 1번부터 쭉 표현대리에 대한 지문들 정리했는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표현대리라는 주장은 얘를 진짜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한 얘만 이거 표현대리니까 책임지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또는 전득자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표현대리로 보호되는 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겠죠. 자, 3번 뭐 자주 나오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데, 자, 뭐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유권대리. 근데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그럼 여기에 포함될 일이 없죠.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서울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얘기 속에 안양 얘기가 포함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4번도 표현대리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갑이란 본인이란 사람은 추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사람도 책임을 지려고 그러겠어요? 안 지려고 그러겠어요? 안 지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발악을 하냐면, 야, 그래,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너도 좀 주의 깊게 좀 조사도 좀 하고 하면서 계약을 했어야지. 너 그런 거 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얼마만큼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나희가 책임은 지겠다만 너도 그만큼 과실이 있으니까 내 책임에서 네 과실만큼 좀 까자.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표현대리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상대방. 그러면 책임을 감경한다면 이 사람의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률 이유 추정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괄호 5번. 무효면, 강행법규 위반됐던 뭐든 무효라면, 자, 지금 표현대리는 이 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려면 이 계약이 뭐가 돼야? 유효가 돼야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지. 계약이 무효라면 책임질 일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건 뭐 강행법규 위반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이 무효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표현대리가 성립되든 뭐든 대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현명이 있어야 돼요. 즉, 요 을이라는 애가 점점 좀 그림이 없어지네. 예. 자, 얘는 얘와 계약을 하면서 현명을 해야 어쨌든 대리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건 표현대리든 뭐든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명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표현대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괄호 7번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표현대리 법에서 정해진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125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갑은 을한테 대리권 수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병한테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면 너는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얘가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했어야 된다고. 그럼 저 대리권 수여 표시가 이 대리권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는데,
자, 저 요건을 따질 때 엄격하게 따진다고요? 해별로 따진다고요? 해별로 따져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냐 얘기했을 때 그런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꼭 얘 입에서 을이 내 대리인이다, 아니면 대리권 줬다, 대리인, 대리권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리권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건 대리권 수요 표시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자, 얘가 갑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쪽이 갑의 대리인 줄 알고 거래했을 때, 자, 이 사람은 대리권이라는 얘기, 대리인이라는 얘기 한마디 없다 하더라도, 자, 이 사람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요 갑의 명칭을 사용해서 법률을 했다면 우리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겠구나 추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럴 경우에도 갑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이 표현 대리가 손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수요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대리권 수요는 무슨 대리에서만? 임의 대리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법정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빠져나가셔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밑에 쭉 적혀져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럼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실제로 얘하고 얘가 대리권 준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니까 갑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인 대리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이제 찾아 들어갑시다. 대리권 수요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 요거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이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측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임지라는 얘기죠. 무시적 방식을 이용한 것 있고, 당연히 대리권 수요 통지를 받은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건 큰 문제였고요.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 적용 범위 해가지고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고. 이거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대리권 수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습니다. 나머지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돼요. 근데 이것만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되셨고. 자, 그 다음 표현 대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사실 표현 대리는 이게 가장 판례도 많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도 봅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랬으니까 여기는 갑과 을 간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대리권이 있어. 야, 그럼 유권 대리 아니냐? 아니,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대리권이 있다고 다 유권 대리가 아니라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해야 그게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대리권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부동산을 관리해달라고 대리권 줬다고요. 그럼 이게 유권 대리가 되려면 관리 행위만 해야 되죠. 자, 근데 을이 요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서류를 살짝 위조해가지고 팔아버렸다는 얘기지. 자, 요 사람의 대리권에는 매매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도 너 책임져라, 이런 얘기지. 자, 그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려면은 당연히 이제는 갑과 을 사이에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이 대리권이 무슨 대리권이지만이 성립되냐 이런 거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안 따져. 그냥 굉장히 넓게 인정해요. 임의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이든 일상가사 대리권, 복대리권, 무슨 대리권, 무슨 대리권, 무슨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돼. 그럼 뒤집어서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라는 건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을 했다면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죠. 자, 얘는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봅니다. 그럼 이놈은 기본적인 대리권 가지고 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그러면 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하고 그 권한을 넘어서 한 대리 행위가 같은 종류여야 되냐 그 얘기죠. 같은 종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돼. 넓게 꼭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요놈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행위는 대물 변제라는 걸 했더라는 거죠. 자, 전혀 다른 행위를 했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처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정당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느냐 이 문제죠. 어느 때 그러면 뭐한 때? 행위한 때죠. 대리행위 당시, 즉 매매계약 당시에 얘가 매매계약도 할 수 있는 대리권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가 놓고 거의 대부분 그러면 다 인정되는 거니까 인정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뭐가 없을 때? 기본 대리권이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앞쪽에 다 얘기했어요. 자, 뭐 하지 않았다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 표현대리든 뭐든 성립될 수가 없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또 요거 무효라면 이건 이미 앞쪽에서 했으니까 무효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잡으시면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 자, 이제 쭉 읽으면서 보시면 돼요. 자, 성립 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 근데 막 썼어요. 그래서 그냥 쓴 대로 할 거예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대리권과 그 대리 행위의 종류가 같냐 안 같냐 그 얘기인데 어쨌든 기본 대리권 인정 여부로 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다 된다고 보시면 돼.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이용해서 뭘 했어요? 대물 변제. 자, 요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이 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아니라 뒤쪽에서 나오는 판례가 되는데 막 썼으니까 어쨌든 다 된다고요. 자,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될 수 있어요. 다 돼. 즉 아까 보셨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성립됐는데 그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했거나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됐는데 그걸 넘어서 어떤 대리행위를 했을 때 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다 성립돼요. 자, 일상가사 대리권 뭔지 모르겠지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특히 복대리 표현 대리 나오면 무조건 돼요. 다 돼. 그럼 법정 대리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본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임의 대리권? 돼요. 다 돼. 사자를 통해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사자를 통해서. 사자. 신부는 꿈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얼추 이상하다 그러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리하려면 그런 거 다 정리해줘야 돼. 다 돼요, 다. 다 돼.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요즘은 나오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권한을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왔죠. 가지고 있는 대리권 권한하고 표현 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이게 이 얘기예요. 위쪽에서. 등기시청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물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뭐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된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럼 현명이 없다. 아까 보셨죠? 그럴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 물어봤다. 어느 때? 대리 행위 시. 되셨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이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럼 말 뜻 그대로 여기 같은 경우 그러면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근데 대리권이 소멸됐다고요.
근데 뭐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리권이든 뭐 권자 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권자 붙은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 쉽게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부동산을 관리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대리인으로서 관리해가지고 그 임대차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월세도 여러분 통장에 따박따박 다 해놓고선 대리 행위를 잘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뭐가 기분이 나빴던지 저보고 이제 대리하지 말라고 대리권 철회했다고요. 그러면 저의 대리권이 뭐 됐어요? 소멸됐죠? 그건 여러분하고 전화 알지. 다른 사람은 대리권 철회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대리권 수요를 철회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리권 줬으면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장도 줬을 거고 서류 같은 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권을 철회했으면은 그것도 다 회수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그냥 승질난다고 내 관리하지 마, 너 나 이제 대리인 아니야,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대리권이 없어요. 자, 없지만 여러분의 도장이나 서류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후에도 대리인처럼 행세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받아서 날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제가 계속 여러분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를 했겠죠. 예, 그랬으니까 여러분 보고 책임져라, 나 임대차 했으니까 나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서 나중에 끝나면 보증금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근데 잘 몰라도 돼. 근데 만일에 요 얘기가 나오면서 성립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냥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어쩌고 저쩌고 성립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성립된다로 들어가시라니까. 그냥 얼추 다 성립시켜준다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시험에서, 그러면 이것도 이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우선은 뭐가 있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만일에 지문에 대리권 수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리권 수여 행위가, 수권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그건 논리적으로. 이게 있으려면 원래 뭐가 있었어야 돼? 대리권이 정상적으로 있었다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럼 수권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원래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리권 소멸 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걸 국어로 공부하시면 된다니까. 국어로. 얼마나 좋아. 우리는 써주면서 문제를 풀라고. 항상 그걸 생각하시라니까. 써준 것 중에 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건 크게 볼 건 없으니까 쭉 보시고, 자, 표현들이해서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건들이 나오죠.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거. 자, 협의의 무건들이 중에서 특히 이제 계약을 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갑이라는 사람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 척 현명은 했죠. 현명하면서 저 부동산을 팔아버렸을 때 현명은 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라 하고요. 이쪽을 그대로 본인이라 하고 얘를 무건 대리인이라고 그러겠죠. 이쪽을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니까 그 문제인데, 그럼 이 본인은 무건 대리인한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질 일이 없지. 즉, 이 매매 계약 효력이 본인한테 미칠 이유가 없죠.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는 걸 무효라고 그러죠. 자, 무효지만 무효로 확정된 건 아니죠. 예, 본인이 보니까는 대리권을 안 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한 5억 정도면 팔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놈이 대리권도 없이 팔았는데 한 8억에 팔아버렸네.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잘 팔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무효는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부터 출발하시면 되죠. 즉 무건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자, 이래 놓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거, 이거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뭐 할 수 있거나, 추인이나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재촉할 수가 있죠. 최고할 수 있거나 또는 아예 철회할 수 있죠. 무권 대리 책임 좀 복잡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갑시다. 자, 효과는 말씀드렸고, 본인 추인권부터 들어가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그럼 추인은 누구에게 하느냐? 여기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죠. 추인의 상대방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죠. 또 거래한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하고 또 거래한 전득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다만 추인은 무효인 계약을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추인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데, 이 추인을 자, 상대방한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다만 이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이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한테 미치려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럼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인 효력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더란 얘기죠.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행할 필요도 없고 철회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됐어요. 또 추인을 하려면 계약한 그대로 추인해야지 일부만 지 유리한 것만 추인을 하거나 또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거나 조건을 달아서 추인한다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그럼 뒤집으면 이런 추인도 상대방 뭐가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효력이 있겠죠. 또 추인도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그래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것을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자,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걸 주로 시험 문제 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여기 장시간, 오랜 기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치 또는 형사고소하지 않았다, 또는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 부동산 무권 대리인이 계약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보시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인을 했습니다. 그럼 추인하게 되면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바뀌죠.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추인한 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하게 되겠죠. 또 무조건 소급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배제할 수는 있어요. 자, 우리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추인 거절권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가만히 있어도 본인은 책임지지 않지만 자꾸 귀찮게 연락 오고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러면 유동적 무효인 것을 본인이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주로 이제 추인 거절권과 관련해서 이제 요게 자주 나오죠. 그럼 본인이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뒷목 잡고 돌아가셨어. 큰아들이야. 큰아들이 이런 짓을 했어. 외아들이. 그러면 그대로 상속이 될 텐데, 자, 이 상속받은 무권 대리인은, 본인을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해서 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죠. 할 수 없지.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또 등기까지 해놨다 하더라도 추인 거절해가지고 그 등기 마수해달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상속받았으면 그대로 이 계약을 그대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리권 없이 타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의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에 허용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추인,
거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주로 이제 지문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 들어가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이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상대방이 악의일 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죠. 자, 최고는 상대방이 악이라도 할 수가 있다. 최고는 단순히 물어보는 거니까. 하면서 최고에서 지문 나올 수 있는 게, 자, 상당 기간을 잡아서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최고 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아무 얘기 없더라.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구조라면 우리 민법은 전체적으로 긍정, 부정. 그럼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걸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장난치겠죠. 두 가지 잡으시고. 자, 상대방은 또 철회도 할 수 있는데, 자, 상대방 철회는 여기 선의 경우 그랬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선의의 상대방이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안 물어봐. 악의의 상대방이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철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악의 상대방을 가지고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물어보지 선의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절대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선인데 뭐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뭐 1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철회는 상대방이 뭐일 때만 할 수 있고 뭐일 때는 못해요? 악일 때는 못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죠. 자, 이런 관계에서 본인은 뭐 할 수 있고요?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철회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본인이 추인 먼저 하게 되면 철회할 수가 없고, 상대방 철회 먼저 해서 효력이 발생된다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본인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팔긴 팔 잘 판 것 같기도 하고 추인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뭐부터 하고 들어왔어요? 철회부터 하고 들어왔다는 거지. 자,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먼저 뭐 할걸? 추인할걸. 사람이 그렇죠. 고민하다가 누가 먼저 하면은 아이고 내가 먼저 할걸 이런다고. 아이 네가 먼저 하든지 그랬으면. 이쪽에서 철회 딱 해버리니까 아깝네, 추인할 걸.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매매 계약을 인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부터 했으니? 철회부터 했으니, 자, 추인을 하고 싶어도 원래는 못 하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상대방의 철회 효과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지. 철회는 상대방이 뭐일 때만, 선일 때만 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얘가 악이라면 아무리 철회했다 하더라도 철회 효과는 발생되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추인하겠지. 자,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이 악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네요. 누가? 추인하려는 본인이 하는 거지. 상대방이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철회 효과를 다투는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잡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자, 이제 무권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을 한 상대방, 대리권도 없으면서 남의 부동산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지.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뭘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4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죠. 두 번째는 대리권 존재를 증명한다면, 이건 유권 대리니까 책임질 일이 없죠. 대리권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야 돼. 근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문에 나온다면 그 뒤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뒤는 그러면 결국 무권 대리인 뭐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쨌든 본인의 추인이 없고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니고 2가지를 더 갖춰야 되겠죠. 자, 이 무권 대리인은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자여야 돼요?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즉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문에서 얘가 미성년자인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지 않았다. 자,
추인하지 않았다. 추인 거절하냐 아니라 추인을 하지 않았다. 근데 얘가 미성년자다. 얘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질 않죠. 이건 무권 대리인 중심으로 얘기했죠. 그 지문이 상대방 중심으로 한다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그럼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도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상대방은 얘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했어야 돼요? 전혀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죠. 즉 책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요건에서는 문제를 내죠. 자, 그래서 격, 니은은 기본으로 잡고 기본가로 잡고요. 미을번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미음번 무권 대리인은 뭐 해야 된다? 행능력자해야 된다. 되셨어요. 자, 이러면 이제 책임이 발생되는데 여기 이건 요건이 아니에요. 비읍번은 요건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책임 발생 요건이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책임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쭉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그럼 원래 우리 민법상 책임을 지려면 그 책임질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무권 대리인은 이런 요건이 다 갖춰졌으면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란 얘기지.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요건이 아니라 책임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그 밑에 있는 건데, 자,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어. 저게 이제 줄여서 그런 건데,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요건이 갖춰졌다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져야 된다고요. 즉 지가 적극적으로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 척 판 게 아니라, 자, 정이라는 애가 요 A 부동산 지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야, 내 부동산 잘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요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정은 A 부동산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 다 꾸려서 등기도 위조하고 다 해가지고서는 위임장 써주더라고. 그럼 의뢰한 사람은 실제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지도 대리권 있는 줄 알고 팔았겠죠? 근데 사실 이것은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지. 대리권이 없지. 얘한테 대리권 받아야 저 부동산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지. 자, 과실 없이 얘도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지도 진짜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유자는 정이 아니라 갑이더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이 계약에 대해서 추인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달려든 거지. 너 책임지라고. 자, 그랬을 때 얘도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안 지려고 그랬어? 안 지려고. 나도 속았다, 이놈한테. 나도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국가에서는, 판례에서는, 자, 법원은 그래, 너 속았다 하더라도 너의 책임은 너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아. 네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속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갑시다. 마지막. 그럼 책임의 내용인데, 책임의 내용은 네가 대리권도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뭘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돈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죠. 자, 둘 중에 하나, 둘 다 같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다? 상대방. 그럼 선택도 누구?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권 대리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 책임을 진다. 됐어요. 그 무권 대리 끝. 예, 그래서 앞에 표현들하고 뒤에 협의의 무권 대리, 그걸 가지고 맨 돌리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리 파트 마무리했죠. 이렇게 하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예, 그래 다 알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알긴 다 안다니까.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까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참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참 이게 좀 그래. 뭐가 그러냐면 너무 과목이 많아. 그죠? 1, 2차 과목 해가지고 사실은 5개 과목이라고 그러지만 공시세법이 또 둘로 나눠져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6개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 처음 그 법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보고 그냥 법 과목을 물론 학개론 빼지만 그 6개 과목을 공부한다는 게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놈 봤다가 정리해 놓으면 저놈 보면서 까먹고 저놈 보면 이놈이 까먹고 이렇게 해서 맨 돌리는 거지. 돌려. 그래서 참 그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는데 그건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시간이 되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이 절대평가에서는 몇 번씩 말씀드려요. 물론 다 여러분들이 했지만 이건 작전이 필요하다. 작전이 무작정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작전. 그 작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효자 과목을 좀 잡아야 되겠죠. 효자 과목. 그래도 좀 흔들림 없이 뭐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한 70점 이상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뭐 어떤 때는 막 70점 나왔다가 어떤 때는 막 55점 나왔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이건 자기 실제 그 점수가 아니라고 이게. 근데 계속 꾸준히 70점 조금 못 맞으면 뭐 60점 후반 또 좀 한 80점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건 자기 진짜 실력이에요. 이런 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런 과목이 있으려면은 이 과목은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하려면 이 과목은 조금씩, 이거 또 길어진다.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하셔야 돼. 예, 조금씩. 근데 조금씩 계속 하라니까 그냥 이거 조금씩 이렇게 읽더라고. 그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하는 방법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진도별로 나오는 문제를 풀지 말고 전범위 나온 모의고사를 푸시는 거야. 하루에 20문제라도 또는 40문제라도 이 과목은 계속 푸시면 풀다 보면 계속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주요 쟁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풀면서 계속 같은 얘기들을 계속 푸니까 이게 공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 과목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스킬도 늘면서 내용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이제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근데 계속 공부하라니까 뭐 1시간 잡아가지고 1페이지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해. 그러면 똑같아져. 오늘 봤다가 내일 봤다가 뭐 했다가 여기 또 까먹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전범위 나온 문제를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럼 좋아요. 자, 여담이었고, 이제 법률행위 무효하고 취소죠. 보통 무효 하나, 취소 하나 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 파트인데, 자, 법률행위 무효 파트 들어갑시다. 자, 볼 것만 빨리빨리 볼 거예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제 무효 종류인데 큰 문제 없고,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하고 나누는데, 우리 무효는 거의 대부분 무슨 무효냐면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반사회적 행위 무효다, 뭐 불공정 행위 무효다, 통정의 표시 무효다,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 무효인 사유 여러 가지 보셨죠? 그 모든 무효는 다 뭐다? 확정된 무효예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인 게 있더라는 거지. 자, 유동적 무효,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무건대리 행위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 무건대리 행위는 이미 대리 파트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것은 요거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그 토지 매매계약을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나갔는데, 여기 이제 박스 처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정리합시다. 자, 갑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했다. 자, 이 매매계약은 일단은 무효다. 그 무효인 이유가 이 매매계약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뭘 받지 않아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럼 나중에 허가받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유동적 무효라 한다. 자, 잡고 이제 그대로 들어가 보죠.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무효니까 계약상 이행 청구라든지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란 얘기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겠죠. 근데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럼 계약하면서 계약금 줬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 무효가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유동적이니까 계약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인정하니까, 그러면 을이나 갑이나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금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 상환하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5번은 갑자기 여기서 나왔는데, 무효는 이건 이제 확정적 무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됐으면 그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이제 이 얘기인데, 자, 무효는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 귀책 사유 있든 뭐든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유에 의한 그랬으니까, 다른 그랬으면 여기서 무효인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죠.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어. 만일에 을이 사기를 당했어. 자,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할 수 있겠지. 다른 것은 관련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를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다, 차고 사기 강박을 취소한다, 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다른 원인으로 해서는. 자, 토지거래가 나오면서 등기 나왔다. 유효 무효? 무효죠.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자, 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자, 계약과 관련된 건 정리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니들은 계약했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뭘 받으라고, 빨리 허가 받아서 유효로 만들으라고 이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 있죠.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양쪽이 허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니나 허가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부과하더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돌아가면 이쪽의 의무라면 이쪽에서는 갑한테 빨리 허가 신청하러 갑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허가 신청 협력 의무하고 협력 청구권이란 양쪽의 권리 의무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협력 의무와 관련된 건데, 자, 그러면 그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럼 상대방 측에서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소송은 권리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 의무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죠. 자, 2번, 3번은 협력 의무를 위반했어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왜? 이 의무가 계약에서 발생된 의무는 아니니까. 하지만 협력 의무는 어쨌든 의무 있죠.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손해낼 수가 있겠지.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것도 여기다 붙여주는 게 좋은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미리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이만큼 하자라고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하고 요것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매도인의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이 문제인데, 매도인의 협력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없어요. 있지도 않는 의무와 동시행관계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죠. 따라서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죠. 그럼 여긴 또 매수인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대금 지급 없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지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시행관계냐 아니냐를 물어보든지, 매도인 입장에서 지문을 내든지, 매수인 입장에서 지문을 내든지 다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제 요약, 올인원 그쪽은 다 그런 식으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긴 좋아요. 어쨌든 이것도 잘 돼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럴 수도 확정적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때 확정적 무효고 어느 때 확정적 유효냐 그 얘기인데, 이것도 확정적 유효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긴 좋은데 여기는 무효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냥 무효부터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허가를 뭐하거나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문 읽다가 배제, 잠탈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뒤 무엇을 써놨던 결론은 확정적 무효예요. 자, 2번은 양 당사자가, 이것도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한쪽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되고, 양 당사자가 토지거래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양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일방 당사자가 토지거래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앞에 누가 양 당사자 모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러 가지 말자. 이걸 그러면 허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일방이 이런 의사표시를 했으면 상대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소송 제기해가지고 강제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불허가 처분 받았다. 그럼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자, 정지 조건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재작년 시험에서 이제 정답이 이거였는데, 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일단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 20일 안에 토지거래 허가 받기로 하자라고 뭐 했다고요? 약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는 일단 받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약정 기간이 경과돼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20일이 경과됐는데 그 기간 안에 허가 받기로 약정했지만 허가 받지 못하고 20일이 경과됐다고.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또 주의는 요거와 관련된 건데, 잠탈 나오면 자, 무조건 뭐예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자, 4번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 저 계약이 무효인 이유가 허가받지 않아서 무효가 된 거죠. 근데 그 동네가 허가구역에서 뭐 됐어요? 해제됐으면 이제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효가 되겠죠. 또 요건 존속기간 만료가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을 때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2차 과목에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배우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영원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나요? 아니죠. 기간을 잡는다고. 그럼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허가 없이. 그래서 무효가 됐는데 이 기간이 아직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됐다고요. 만료됐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투기 우려가 없다고 뭐 하지 않았어. 재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재지정했다면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계속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게 논리적으로는 좀 된다 얘기지. 그러니까 지문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 나오면 결론이 확정적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처음부터 뭐 하는 잔탄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 허가구역 지정이 뭐 되더라도 해제, 요거 보고서 확정적 유효다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걸 보고서 무조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뭐 조금 깊이 들어가면 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될까요? 자, 그렇죠.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보셨고, 자, 무효까지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무효 중에서도 이제 한 개 테마예요. 그 다음엔 쭉쭉 나가시면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무효 원칙, 일부 무효 법리. 자, 우리나라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죠. 그게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부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무효인 부분하고 유효인 부분이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하면서 2번 지문이 2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당사자가 나눠주면서 무효인 부분하고 유효인 부분을 나눠주면서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 가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부 유효가 될 수 있죠. 자, 137조 일부 무효 법리는 임의 규정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은 괄호 속에 있는 질적 일부 무효, 양적 일부 무효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고 어지러운 얘기가 돼요. 그냥 무효행위 전환이냐 일부 무효 법리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러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럼 이 법조문이 나왔을 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거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디서 이제 이걸 느낄 수 있냐? 자, 전환이란 뜻을 보시게 되면 전환은 그대로 바꿔서 유효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 행위가 자,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잡았는데, 주어요. 무효인 법률 행위가 효력을 가진대.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무효인데 효력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행위로? 다른 법률 행위로 효력을 가진대요. 여기 키워드가 있죠. 그대로 바꿔서 효력을 가진다. 그 바꾸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전환.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건 무효행위 전환을 얘기하는 거구나. 맞다. 그러고서 가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걸 안 써놨는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자, 이거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추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불공정 법률행위죠. 자, 되셨고, 자, 그 다음 테마가 이제 요거죠. 요게 이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효행위 추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유동적 무효를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확정적 무효를 말할까요? 여기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유동적 무효는 아까 끝났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이 문장을 보면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나중에 인정해도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미 이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문장 안에서 다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동적 무효는 아까 간단하게 예외적인 거 그걸 좀 봤고 다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아무리 나중에 그 법률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유효로 바뀌지는 않지만 추인한 때부터 새로 뭐 한 것으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말 뜻을 빨리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갑과 을이 6월 1일 날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 했다고요.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 무효라니까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니까. 자, 그런데 6월 20일쯤 돼가지고
얘는 사실은 얘나 이 매매 계약할 때 매매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매매가 무효란 얘기죠. 근데 6월 20일에서 얘는 팔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 보고 어차피 너하고 매매 계약했으니까 네가 사라. 그러더니 얘도 살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진짜 매매예요? 가짜 매매예요? 가짜 매매지만 이제 6월 20일은 얘도 팔 생각, 얘도 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진짜 여기는 다시 새로운 뭘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해야지. 근데 어차피 이 매매 당사자도 가불이고 매매 목적물도 요 부동산이고 여기도 가짜지만 그럴듯하게 5억으로 매매 계약했고 여기도 5억으로 매매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다시 새로운 매매 계약할 이유는 없겠지. 그래서 당사자가 야 어차피 니나 내나 똑같은 6월 1일 날 가짜지만 매매 계약했으니까 이거 그냥 인정하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매매 계약이 유효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이건 무효로 확정이 됐고 원래 6월 20일 날 진짜 뭘 했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하더라도 한 것으로 봐주겠단 말이지. 이해되셨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첫 문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모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느냐? 아니죠. 추인 대상이 되는 무효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강행법규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써주지 말고 추인할 수 있는 것도 써주지. 그럼 추인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는 거, 비진의 표시로 무효가 되거나 또는 통정의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 요게 이제 추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판례는 이미 처음부터 허가를 뭐 할 목적? 잠탈. 이건 백날 추인해봐야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효행위 추인이든 뭐든 모든 추인은 원리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 추인이라는 것은 그 전에 법률행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고 이 법률행위가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 비정상인 법률행위를 나중에 인정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추인한 사람은 일단 그 전에 비정상인 법률행위가 자 비정상의 원인 있는 상태에서 추인하면 안 되겠죠. 그 원인이 뭐 된 후? 소멸된 후에 해야 되고 얘는 이 법률행위가 비정상임을 뭐하고? 알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비정상이 무효니까 자 무효행위 추인에서는 무효 원인이 뭐 된 후? 소멸된 후 뭐임을? 무효임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조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 무효 사유가 제거돼야 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지문으로 공부를 하셔야 익숙하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만일에 이게 취소해서 추인이라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어요?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효과죠, 효과. 다 얘기했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자, 계약시로 소급한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한 때부터. 그래서 추인 시부터 새로 법률행위로 보죠.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도 무효인 등기를 그냥 쓰자라고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물론 이 판례는 가등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등기가 나왔지만 자, 그렇다면 이 가등기도 유효로 바뀔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냐 이 문제죠. 처음부터 그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추인을 이제 정리합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게 있고, 자,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실제 권리자가 추인하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추인인데, 여기 효과가 좀 다르죠. 이 두 놈은 소급하죠. 처음부터 계약 시에.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나오면 안 되고, 여기는 뭐 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소급 나오면 이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하고 무권대리 행위는 뭐가 다르냐? 자, 형태는 비슷해요. 여러분의 부동산을 제가 팔아서 넘겨버리는데, 제가 여러분의 대리인하고 현명하면서 팔았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근데 여러분의 부동산을 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팔아 처분했다. 뭐라고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죠. 그래서 이게 무권대리 행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 추인을 여기에 유추 적용해요. 그래서 요 둘은 소급표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추인인데, 두 놈은 뭐하고? 소급하고, 한 놈만 추인한 때부터죠. 소급하는 놈들이 또 특징이 뭐 자 들어갔어? 권자가 다 들어가 있네. 그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구별을 해 놓으시라고. 적어 놓는 게 장땡이 아니라, 적기는 책 보면 다 적어 놨어. 뭔가 적어 놓고 구별을 해. 우리는 구별하는 게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나오면, 아, 이놈은 이쪽이었구나, 저쪽이었구나, 이렇게 구별해 줘야죠. 되셨죠? 자, 무효 보셨고, 좀 쉬었다가 취소 들어갑시다.